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투자 도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시장을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런 말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선택하시죠. 그게 가장 속편하고 합리적이라고들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품은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아주 대담하게 거의 선언하다시 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네,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운영하는 iShares US Equity Factor Rotation Active ETF입니다. 티커로는 DYNF라고 부르겠습니다. 맞습니다. DYNF. 블랙록 같은 정말 거대한 운용사가 액티브 펀드를 그것도 ETF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점이 중요하죠. 보통 이런 거대 기관은 스타 펀드 매니저 한 명의 감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은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훨씬 더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ETF의 의사결정은 어떤 철학이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들이 시장을 이기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오늘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분석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 DYNF의 엔진은요, 바로 팩터 로테이션, 우리말로는 요인 순환 전략이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팩터 로테이션,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일단 팩터라는 것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팩터라는 건 주식시장의 성과를 이끄는 핵심 동력, 일종의 주식의 DNA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주식의 DNA요? 네, 예를 들어서 실적에 비해 주가가 싼, 즉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걸 가치, 밸류 팩터라고 부릅니다.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그런 가치 투자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이익도 꾸준히 내는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는 걸 퀄리티 팩터라고 하고요. 퀄리티, 네. 그리고 또 최근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그 추세에 올라타는 투자를 모멘텀 팩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팩터, 즉 DNA인 셈이죠. 아하, 가치, 퀄리티, 모멘텀 들어본 말들인데 이걸 팩터라는 개념으로 묶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 규모에 따른 사이즈 팩터나 주가 변동성의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저변동성 미니멈 볼라틸리티 팩터 같은 것들이 역사적으로 시장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팩터 로테이션이라는 건 이 여러 가지 DNA들을 계속 갈아탄다는 뜻이겠나요? 정확합니다. 이 ETF의 기본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해요. 어느 한 가지 팩터, 즉 어느 한 가지 스타일이 영원히 시장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강자는 없다. 그렇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잘 나가는 스타일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아요. 계절이요? 그거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예를 들어 경제가 아주 깊은 침체에서 막 벗어나서 회복하는 시기, 즉 봄에는 어떤 주식들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쌌던 주식이나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작은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완벽합니다. 그게 바로 가치 팩터와 사이즈 팩터, 특히 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입니다. 아하. 반대로 경기가 정점을 찍고 이제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을이나 겨울로 접어들면 어떨까요? 그때는 좀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현금도 많고 망할 걱정 없는 아주 튼튼한 우량주나 아니면 시장이 흔들려도 주가로 좀 덜 빠지는 그런 안정적인 주식들을 찾게 되겠죠? 바로 그게 퀄리티 팩터와 저변동성 팩터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와, 이렇게 경제 사이클이랑 팩터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래서 이 DYNF는 가만히 앉아서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 계절에 가장 잘 맞는 옷,
즉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측되는 팩터로 계속해서 갈아타는 아주 능동적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유 정말 좋네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여름에 겨울 파카를 입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지금이 도대체 어떤 계절인지, 시장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람의 감으로 하는 건 아닐 테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이 ETF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바로 알파 추구, 데이터 기반, 그리고 리스크 인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역시 예상대로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펀드 매니저의 직감이나 개인적인 전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아주 정교한 모델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보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거시경제 분석입니다. 금리나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통해 지금 경제가 회복기인지, 확장기인지, 아니면 둔화기나 침체기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둘째는 개별 주식들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수준이 역사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매력적인지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를 나타내는 시장 심리, 센티멘트 지표까지 고려합니다. 시장 심리요. 그건 어떻게 데이터로 측정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옵션과 콜옵션의 비율을 나타내는 풋콜레이쇼라든지 변동성 지수인 VIX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인지 아니면 비관적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거시경제, 밸류에이션, 심리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지금 가장 유리한 팩터 조합을 찾아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지금은 가치주가 유리할지 아니면 성장주나 퀄리티주가 유리할지를 판단하고 포트폴리오를 전술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교한 모델을 돌려서 팩터를 계속 바꾼다는 건데 솔직히 듣기에는 정말 그럴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복잡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공을 들인 보람이 있었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성과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숫자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25년 9월 30일 기준 데이터인데요. 3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30.59%입니다. 30.59%? 대단한 수치죠.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기간 벤치마크인 MSCI US 지수가 25.10%였어요.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다른 펀드들, 그러니까 동종 펀드 평균은 22.3%였고요. 벤치마크보다도 5% 이상, 경쟁 펀드들보다는 8% 이상 더 높은 수익을 그것도 연평균으로 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압도적인 성과죠. 5년 연평균 수익률도 보니까 18.53%로 이것도 벤치마크의 16.16%를 초과했더라고요. 네, 이 숫자들은 지난 몇 년간 이 동적인 팩터 로테이션 전략이 시장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요? 만약에 그 높은 수익을 위해서 아주 위험한, 거의 도박에 가까운 베팅을 했다면 그건 좋은 투자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수익의 질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ETF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샤프 비율, 샤프 레이쇼라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샤프 비율, 들어는 봤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감소한 위험 한 단위당 얼마의 추가 수익을 얻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투자의 가성비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가성비 지표. 그거 좋네요. 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위험을 감소했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거니까 더 스마트하게 돈을 벌었다는 의미죠. 그럼 DYNF의 샤프 비율은 어땠나요? DYNF의 3년 샤프 비율은 1.60입니다. 1.60이요. 그치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동종 펀드들의 평균 샤프 비율이 1.18이었습니다. 와, 1.18 대 1.60이면 차이가 꽤 크네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 좋게 한두 번 대박을 터뜨려서 높은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위험 관리를 훨씬 더 잘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뜻입니다. 수익률도 높은데 그 과정의 안정성, 즉 가성비까지 좋았다. 이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액티브 펀드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외부 평가는 어떤가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객관적인 평가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세계적인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닝스타요? 네. 모닝스타는 DYNF의 과거 성과를 분석해서 비슷한 전략을 쓰는 동종 펀드 1226개 중에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1226개 중에서요? 네, 거기서 무려 7위를 차지했습니다. 7이요. 잠깐만요. 1226개 중에 7이면 그게 상위 몇 %죠? 상위 1% 이내입니다. 거의 최상위권이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네, 그만큼 객관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또한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 애널리스트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 골드, 실버, 브론즈 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향후 5년간 벤치마크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펀드에 부여하는 등급인데 여기서 브론즈 등급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과거 성과는 상위 1%로 그렇게나 뛰어남데 왜 미래 전망 등급은 최고 등급인 골드나 실버가 아니라 브론즈인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모닝스타 분석가들이 뭔가 좀 보수적으로 봤다거나 아니면 지적한 약점 같은 게 있었나요? 그게 바로 이 펀드를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브론즈 등급도 물론 매우 긍정적인 평가입니다만 최고 등급이 아니라는 건 몇 가지 해석의 여지를 주죠. 일반적으로 모닝스타는 이런 복잡한 액티브 전략, 특히 출시된 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전략에 대해서는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데 아주 신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군요. 그렇죠. 지금의 뛰어난 성과가 다양한 시장 국면, 예를 들면 아주 길고 지루한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유지되는지를 더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죠. 하긴 지난 몇 년은 대체로 강세장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룰 전략 실행 리스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 실행 리스크요? 네, 아무리 정교한 데이터 기반 모델이라도 시장을 100%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모델이 시장을 잘못 예측할 수 있다는 본질적인 위험 때문에 최고 확신 등급인 골드나 실버를 보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증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 포트폴리오의 속을 직접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뭘 담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상위 보유 종목을 보니까 엔비디아 8.6%, 애플 8.81%, 마이크로소프트 7.76% 순입니다. 네,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섹터 비중을 보니까 정보기술, 즉 IT 섹터가 34.93%로 가장 높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이거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굳이 업년 0.27%나 되는 운용보수를 내면서까지 이 복잡한 팩터 모델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더 저렴한 나스닥 100 ETF를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바로 그게 100만 불짜리 질문이고 이 ETF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의 종목만 보고 이거 그냥 또 다른 기술주 중심 펀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으로 담겨 있냐는 거죠. 왜 담겨 있는가? 이 ETF는 앞으로 기술주가 유망할 것 같으니까 라는 단순한 전망이나 감으로 이 종목들을 담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은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블랙록의 그 정교한 모델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강력한 주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모멘텀 팩터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재무 건전성을 가진 퀄리티 팩터, 이 두 가지가 가장 유효하다는 데이터 기반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이 두 가지 특성, 즉 모멘텀과 퀄리티를 지금 가장 잘 대표하는 종목들이 바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종목을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이기는 스타일, 즉 팩터를 먼저 정하고 그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선수들을 포트폴리오에 기용하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접근 방식의 순서와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제공된 자료에 있는 팩터 포지셔닝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팩터 포지셔닝 다이어그램이요? 네. 이 펀드가 현재 어떤 팩터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 리밸런싱 시점인 2025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이 펀드는 퀄리티, 모멘텀, 성장, 그로스 이 세 가지 팩터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모멘텀, 성장이요? 반면에 가치나 저변동성 같은 팩터에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이 ETF의 두뇌, 즉 분석 모델이 현재 시장을 경기가 계속 확장되는 국면에 있거나 혹은 경기가 꺾이는 둔화 국면에 아주 초입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아, 경기가 아직은 괜찮거나 꺾이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모델이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면 포트폴리오는 저변동성이나 가치주 중심으로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었겠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통해 펀드가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속내를 엿볼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액티브 ETF 분석의 진정한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이 DYNF라는 ETF를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명확한 강점과 또 잠재적인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네, 강점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는 뭐니 해도 방금까지 이야기한 검증된 초과 성과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가장 강력한 증거죠. 둘째는 의외의 장점일 수 있는데 바로 낮은 비용입니다. 낮은 비용이요? 액티브 펀드인데도요? 네, 이런 정교한 액티브 전략을 쓰면서 운용 보수가 연 0.27%라는 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0.27%면 확실히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네요. 훨씬 저렴하죠. 유사한 전략을 쓰는 펀드들의 평균 보수가 0.73%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건 장기 투자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이점이죠. 이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보수가 낮은 만큼 뭔가 희생되는 부분? 예를 들어 인간의 섬세한 분석이나 통제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거기서 바로 비용 구조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전통적인 액티브 펀드는 말씀하신 대로 스타 펀드 매니저와 수많은 애널리스트 팀의 역량, 즉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기에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 DYNF는 체계적인 시스테매틱 전략을 사용합니다. 핵심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들고 관리하는 데이터 분석 모델이죠.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이후의 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아, 자동화된 시스템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 오히려 세 번째 강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감정이나 시장의 소음, 개인적인 편향에 휘둘리지 않는 체계적이고 유연한 전략 그 자체가 강점이라는 겁니다. 하긴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점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운용사의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역량이겠죠. 신뢰도 측면에서요. 알겠습니다. 검증된 성과, 낮은 비용, 체계적인 전략, 그리고 운용사의 신뢰도. 장점은 충분히 강력해 보이네요.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 즉 리스크를 살펴봐야겠죠. 과거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투자의 기본 전제일 테고요. 물론입니다. 그게 모든 액티브 펀드의 숙명이자 본질적인 리스크죠. 그것 외에 이 펀드 고유의 리스크를 두 가지 정도 더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는 팩터의 순환적 부진 가능성입니다. 팩터가 부진할 수 있다. 네. 이 전략이 아무리 특정 시점에 가장 강할 것 같은 팩터를 잘 골라낸다 해도 그 팩터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장기간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모델이 이번엔 가치주가 좋을 거야 라고 베팅했는데 성장주만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이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DYNF는 벤치마크 대비 낮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이요? 2020년이라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술주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던 해인데 기술주 비중이 높은 이 펀드가 시장에 뒤처졌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정말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전략의 특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2020년은 팬데믹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에 시장의 극소수의 거대 성장주,
이른바 빅테크 중심으로만 아주 극단적으로 쏠리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 소리 언택트 주식들만 올랐던 그 시기요. 맞습니다. DYNF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팩터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분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2020년처럼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극단적인 쏠림을 따라가지 못해 잠시 뒤처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모든 상황에 다 통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전략 실행 리스크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그 정교한 모델이 만약 틀린다면 가만히 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보다도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최종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 DYNFA는 단순한 시장 추종을 넘어섭니다. 정교한 데이터 모델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장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아주 지능적인 투자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요약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알파를 얻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핵심, 코어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로요. 또는 기존의 패시브한 포트폴리오에 시장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활력을 더하는 그런 전략적인 위성, 새털라이트 자산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분석의 진짜 가치는 이 ETF 하나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 ETF의 사고방식을 우리 투자에 한번 적용해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방식이요? 네, 당신이 이 상품에 실제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팩터 로테이션 전략을 통해서 하나의 렌즈를 얻으신 겁니다. 현재 내 포트폴리오는 어떤 팩터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가치 팩터나 성장 팩터 한쪽에 너무 쏠려 있지는 않을까? 지금 시장 국면에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잘 대비되어 있는가 하고 스스로 점검해 볼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이 ETF를 거울 상황화 제 포트폴리오를 비춰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이 DYNF의 모델은 지금 이 경기 사이클의 어느 단계인지 끊임없이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그에 맞춰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신호를 통해 현재 시장을 판단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그 판단은 이 체계적인 전략이 현재 취하고 있는 퀄리티와 모멘텀 중심의 포지션과 얼마나 일치하거나 혹은 다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